손내시 사건과 나아추의 우가장 습격 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는 호전되자마자 바로 공민왕 시해 사건과 김의 북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또다시 악화되기 시작한다. 고려는 김해 반역 도평의사 사갑에서 공민왕은 폭풍, 즉 급사했고, 북도 사건은 김해와 명나라 사신 채빈 사이의 묵은 갈등에서 초래되었다고 기술하면서 이인임 일파가 김해를 부추겨 채빈을 죽이고 북원으로 도주하게 한 사실 등 핵심 관련 정보는 일체 명나라에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는 외교적 마찰이 없이 명나라로부터 우왕의 왕위 계승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고려의 의도가 반영된 노림수였다. 고려가 주장하는 내용이 미심쩍었던 명태조 주원장은 공민왕의 죽음과 북도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고려 사신 최원을 억류하고 고려의 조의를 표하는 사신을 파견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다. 간자 활용에 능했던 고려 이상으로 황제 직할 특무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이 출중했던 명나라는 북원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공민왕의 시해 사건과 채빈의 살해 사건을 일정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명나라도 각 사건들과 관련된 고려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터라 고려 사신 최원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했던 명태조 주원장은 지속적으로 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이 시해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공민왕 시해 이후 이인임이 섭정으로 고려 조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는데, 다만 명태조 주원장은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이인임을 공민왕 시해 사건의 주모자로 인식하게 된다. 한편 그 시기에 요동의 정료도의가 고려를 침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려는 정료도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서둘러 전국의 군사를 점검하여 기병이 도합 1만 4,700기에 보병이 7만 9,800명임을 파악하지만, 막상 정료도의가 고려에게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고려와 정료도의가 무력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1378년 6월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가 간신절명하는 전국에서 시군 지적을 우두머리로 삼아 공민왕의 사망 원인이 시해가 아닌 급사라고 주장하며 명나라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1378년 6월 고려가 요청한 공민왕의 시호 추증과 우왕의 승인을 거절하고 고려와 단교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은 1375년 3월부터 1378년 5월까지 명나라 남경에 억류되었던 최원을 비롯하여 전부와 이지부 등 모든 고려 사신들을 고려로 송환하면서 이들을 통해 고려의 이인임과 그 도당을 간신이라 규정하고 그들이 주대한 현 우왕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군주를 시해한 사실을 은폐하며 명나라에 맞서려는 고려와 단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지를 고려에 전달한다.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은 북원과 한패라 여긴 이인임 일당을 경계하며 1382년 8월 요동의 정료도의에게 고려군의 잠재적인 군사행동에 방비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같은 시기 전국적인 왜구의 대규모 침입과 요동을 장악해가며 단교를 선언한 명나라에게 위협을 느낀 고려는 서북면에서만 시행하던 입군체제를 전국에 적용하며 유사시 전국의 인력과 물력 전체를 군사활동에 투입하는 극단적인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1378년 9월) 고려의 사헌부는 사명을 어기고 국악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명나라에서 귀국한 최원을 탄핵하는데, 사헌부에서 최원이 누설했다고 주장한 고려의 국악은 공민왕이 시해되었고 이인임이 우왕을 추대했다는 사실과 기미가 명나라 사신 채빈을 살해하고 북원으로 도주하도록 사주한 자가 바로 이인임이며, 우왕의 정통성 문제는 고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칭하는데, 최원은 명나라에게 고려의 국악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처형되고 만다. 고려는 공민왕의 사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했지만 명나라가 고려 사신들을 억류하고 신문을 거듭한 끝에
공민왕의 시의 사실을 밝혀내고 우왕의 정통성 문제와 공민왕 사후 고려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명나라 사신 사례를 이유로 1378년 고려와의 단교를 선언하자 명나라에게 우왕의 합법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고려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좁아지게 된다. 고려는 단교 이후 발빠르게 북원과 연락은 하되 북원 사신의 고려 입국은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북원은 크게 반발하지만 고려는 개의치 않고 1385년까지 명나라에 꾸준히 사신을 보내 명태조 주원장을 진정하며 조정을 포섭하는 로비를 펴는데 이 과정에서도 고려는 한결같이 공민왕의 시해를 부정하고 공민왕의 적자인 우왕에 대한 승인을 끊임없이 요청하면서 명태조 주원장에게 우왕을 인정받고자 줄기차게 노력한다. 결국 명태조 주원장은 우왕이 감금되지 않고 군주로서 정령을 스스로 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왕인 공민왕의 통치 시기처럼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난 수년간 정납하지 못한 세패를 명나라에게 제공한다면 우왕이 사왕으로서 고려를 적법하게 통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왕의 정통성을 승인할 것이라 공언하는데 얼마면 되겠냐? 이에 고려가 공민왕 사망 이후 정납하지 않은 세패로 금 100근, 은 만냥, 말 100필, 면포 만필을 빠르게 지급하자 마침내 1385년 9월 명나라가 공민왕의 시효를 추증하고 즉위한 지 11년 만에 우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면서 10여 년에 걸친 우왕의 책봉 문제는 양국 사이에서 극적으로 타결되고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 또한 빠르게 복구된다. 1372년에서 1385년 사이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는 마치 다투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연인 같은 모습이었는데 명나라가 우왕을 승인하면서 극적으로 관계 회복에 성공한 고려와 명나라는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한 해가 다르게 고려, 북원, 명나라의 삼국 관계가 변화하는 14세기 말 동북아의 난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지 고작 3년 만인 1388년 1월 철령이 설치를 통보한 명나라에게 고려가 요동정벌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양국은 또다시 거대한 충돌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고려와 명나라가 1375년부터 1385년까지 공민왕의 시효 추증과 우왕의 책봉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동북아의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1372년 10월 북원을 정벌하고자 출정한 명나라군이 코케테무르의 북원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귀환하자 그간 수세에 몰렸던 북원이 명나라에게 공세를 취하고 명나라가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변방을 방어하면서 전세가 역전된다. 북원의 본진을 공격하다가 쓴맛을 제대로 본 명나라는 일단 북원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는데 안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1375년 10월 하필 명태조 주원장이 가장 경계하던 북원의 재상이자 명장인 코케테무르가 사망하고 1375년 12월 명나라군이 요동을 공격한 나아추의 북원 군벌 연합군을 격퇴하고 요동 방어에 성공하면서 명나라는 북원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명나라군은 금산으로 패주한 나아추와 북원 군벌들의 본진으로 쳐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근간인 요동과 만주의 여진족을 점진적으로 포섭한 뒤 명나라의 위소체제에 편입시키면서 그들을 군사 및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사시키는데 이 와중에 1378년 4월 북원의 소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언에 따라 이복 동생인 천원제가 북원의 3대 대칸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러자 명나라군은 북원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1380년과 1381년 북원의 수도인 카라코룸을 연이어 공략하며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천원제는 수도를 막북의 카라코룸에서 만주 북부의 후룸베이열로 이전하게 된다. 1382년 1월 명나라군이 북원의 황족인 보르지긴 바자르 오르미가 통치하던 운남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남방에 위치하던 북원의 잔존 세력을 괴멸시키는데
같은 시기 고려는 고려에게 적대적인 호바투가 이끄는 여진족과 크게 맞붙게 된다. 고려 조정은 이성계 일가가 동북면에 보유한 대규모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사시 이성계 일가가 보유한 군사력을 고려와 동북면을 방어하는 1차 전력으로 오랫동안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북면이 외적에게 침탈되는 경우 이는 곧 이성계의 군사 및 경제적 근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란이 발생하면 이성계는 고려와 동북면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치 및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다. 1382년 1월 호바투가 1천 병력과 함께 압록강을 도강하여 고려의 서북면으로 향하는 길목인 의주를 약탈하는데 구만호 최원지가 이끄는 고려군이 출격하여 20여 명의 여진 병사를 척살하자 유동으로 빠르게 퇴각한다. 그러나 1382년 7월 이들은 재차 고려의 동북면 변경을 강습하고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납치한 뒤 유동으로 인신매매를 하는데 사실 호바투는 1372년 초에도 고려의 이성과 강계 등지를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주민들을 납치해간 전력이 있었다. 1382년 8월 고려 조정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이성계를 동북면 지휘사로 삼고 이질안의 선봉대를 먼저 파병하는데 호바투는 이질안과 맞붙은 전초전에서 승리하지만 이들이 본대가 아닌 선봉대임을 눈치채고 이성계의 본대가 오기 전에 군사를 이끌고 먼저 퇴각한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1383년 7월 호바투의 선봉대인 기병 40기가 정찰을 겸해 단주를 강습하다가 이질안의 부대에게 격퇴당하자 한 달 뒤인 1383년 8월 마침내 호바투가 직접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려의 동북면을 침범하여 재차 단천을 공격한다. 당시 호바투가 통솔한 병력 규모에 관한 기록은 함경남도 북청에 있는 이질안 신도비에 나온 기록이 유일하며 이질안 신도비에는 이때 호바투가 기병 4만을 이끌고 고려의 동북면을 침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천 기병의 전투력이 1만 보병의 전투력에 버금간다고 평가받던 시대에 4만 기병은 분명 대단한 전력임이 분명했다. 기병 육성은 보병에 비해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고 전투마도 별도로 사육하고 관리해야 하는 터라 사실상 기병 4만 기는 당시 전성기가 지난 고려가 동원하기 어려운 규모의 전력일 뿐만 아니라 명나라마저 훈련받은 정예 기사와 전투마 부족으로 인해 쉽사리 동원할 수 없는 대규모 전문 병력이다 보니 고려 조정과 이성계는 호바투의 침입에 큰 위협을 느끼며 이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여기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이성계가 모친의 3년상을 치르고 있던 이질안을 국가위기라고 재촉하며 전장으로 호출했을까. 호바투의 4만 기병이 단천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접한 이성계가 고려군을 이끌고 함흥을 거쳐 단천으로 북상하자 호바투는 기병들을 통솔하여 산이 많은 단천을 피해 들판이 위치하고 있는 길주로 이동했고 고려군 역시 이들을 추격하여 길주로 진군하면서 마침내 양군은 길주 평야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된다. 이성계의 고려군 본대가 길주에 도달하기 전에 이질안의 선봉대와 맞붙어 대승을 거둔 호바투의 4만 기병은 고려군의 본대마저 경멸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말머리를 돌려 전장으로 향하지만 막상 길주 평야에서 고려군의 본대와 대회전을 벌인 이들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두만강을 넘어 패주하게 된다. 조선 문종 연간에 편찬되어 1608년 선조 41년에 간행된 한반도 북방 지역의 전쟁사를 다룬 동국병감에는 고려군의 본대와 호바투의 기병대가 격돌하기에 앞서 이성계와 호바투가 단기필마로 맞대결한 기록이 나와 있다. 고려군의 기병 전력이 열세임을 파악한 이성계는 대회전에 앞서 호바투의 기세를 먼저 꺾고자 호바투와 단기필마로 맞붙는데 이성계와 호바투는 마상에서 활로 격전을 벌이다가 거리가 벌어진 틈을 타서 이성계가 호바투의 등에 화살을 쏘는데 호바투가 3겹짜리 두꺼운 갑주와 붉은 삼배옷을 착용한 탓에
화살이 갑주를 관통하지 못하자 이성계는 호바투가 타고 있는 검은색 앞말에 화살을 쏘아 부상을 입혀 호바투를 낙마시킨 뒤 그를 사살하고자 달려가지만 때마침 호바투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그를 구출한 덕에 호바투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그러나 기세가 꺾인 호바투의 기병대는 이어진 대회전에서 이성계의 고려군에게 대패하며 두만강 너머로 퇴각하고 길주 대회전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된 호바투는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호바투가 이끌고 온 4만 기병이라는 규모는 눈대중으로 어림잡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풀려진 수치라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고작 1~2천의 병력으로 고려의 변방에서 노략질을 하다가 고려군이 출격하면 도주하는 전술을 구사하던 호바투가 고려군의 방어를 돌파하며 동북면 내부로 깊숙이 진격한 뒤 길주에서 고려군과 대회전을 치렀던 전황을 감안하면 호바투가 4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만 이상의 기병을 동원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다만 4만이든 2만이든 그 정도 규모의 기병을 동원하려면 분명 누군가 호바투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선 그 배후가 명나라나 막북의 북원일지 아니면 요동과 만주의 북원 군벌일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당시 호바투에 의해 요동으로 납치된 고려인 남자들의 대다수가 명나라 동령이 소속의 정유군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물론 정유군에는 요동에서 명나라 주민으로 거주하려는 신분 세탁의 목적으로 자진 입대한 고려인들도 있었다. 명태조 홍무제 시기에 요동에 주둔하고 있는 고려 출신의 명나라군 병력은 3만에 달했고 영락제 제위 기간엔 그 규모가 4만에 육박했지만 호바투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정유군으로 복무를 하게 된 고려인들은 언제든 탈영을 시도할 여지가 있었다. 1398년 6월 24일 명태조 홍무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그의 손자인 검문제가 즉위하는데 1399년 8월 8일 명태조의 오남인 연왕주체가 검문제의 제위계승에 불복하고 군사를 일으키면서 조카와 삼촌이 제위계승 문제를 두고 3년간 치열하게 싸우는 소위 정난해변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연왕주체가 요동의 정유군에게 남하하도록 지시하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 고려 출신의 정유군 1만 명 이상이 남하를 거부하고 탈영하여 조선으로 도주하는데 이들을 만산군이라 한다. 당시 조선 조정이 파악한 만산군인의 수는 무려 17,414명에 달하는데 조선 조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만산군인들과 조선이 아닌 명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탈영자들까지 감안하면 만산군인의 수는 17,414명 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1372년에서 1382년까지 10년 동안 최소 1만 7천에 달하는 고려인이 호바투에게 납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서북면 평안도의 인구가 10만 5,444명, 동북면 함길도의 인구가 6만 6,97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함길도의 경우 세종이 사군 6진을 개척하고 4차례에 걸쳐 삼남지역 주민 2만 5천 명 이상을 이주시킨 후 합산된 인구인 만큼 이를 토대로 고려 말기 동북면의 인구가 기본적으로 4만 2천 명 이상일 것이라 추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10여 년간 호바투에게 납치되어 요동으로 끌려간 고려인의 수가 약 1만 7천에 달하는 상황은 당시 동북면의 사회 및 경제적 기반을 크게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위중한 사태였으나 이성계의 고려군이 길주에서 호바투의 세력을 괴멸시킨 덕분에 고려는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동북면을 지켜낼 수 있었다. 조선의 태종은 그간 조선으로 귀환한 만산 군인들을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 거주하도록 조치하지만 1402년 정난의 변에서 검문제에게 승리하며 명나라의 3대 황제로 즉위한 영락제가 조선에게 공식적으로 만산군의 쇄환을 요청하면서 만산군 문제가 양국 사이의 외교적 현안으로 부각되는데 영락제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태종은 고민 끝에 조선의 만산군인들을 명나라로 송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에서도 만산군인들의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만산군인들도 태종에게 송환을 막아달라는 탄원을 했으나
결국 대다수의 만산 군인들은 요동으로 송환되고 끝까지 송환을 거부한 자들은 조선에서마저 추적관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